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내일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서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될지 주목됩니다. 곳곳에서 대출 절벽 아우성이 터져나오자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대출 여력 8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내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만 100세대 규모의 2차 사전 청약 공고를 내고 25일부터 청약 접수에 들어갑니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넉 달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던 외국인, 이달 들어 연속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글날 연휴 이후 서서히 증가세를 보여 오늘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7월 초 시작된 4차 대유행, 벌써 석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일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날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 따르면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예고된 상황이라 큰 틀 안에서 현행행 거리두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의 대출 중단 도미노 사태를 우려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유연하게 대응키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세대출 증가로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총량 관리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이는 6%대 증가율 목표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되는 셈입니다.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2조 원가량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 원가량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만 100세대 규모의 2차 사전 청약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2지구 1,410세대를 비롯해 인천 검단의 1,160세대, 파주 운정 3지구의 2,150세대 등 수도권 11개 지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2차 청약은 지난 7월 실시한 1차 사전 청약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오는 11월 4,000세대를, 12월엔 13,600세대 등 연말까지 총 28,000세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약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남양주 왕숙 2 전용 84제곱미터는 5억 6천만 원대에 59제곱미터는 4억 1천만 원대로 산정됐고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84제곱미터는 4억 원대입니다. 이번 2차 청약에서 전용 84제곱미터의 공급 물량은 2,382가구로 약 24%를 차지합니다. 지난달 넉 달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던 외국인,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5% 오른 2,988.62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약 5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1,250억 원, 4천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도를 이어가며 10월 들어 계속된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8거래일 연속 팔자세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 기간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만 약 2조 6,700억 원으로 이미 지난달 순매수 총액인 1조 원의 2배 넘는 금액을 팔아치웠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4개월 만에 팔자에서 사자로 입장을 바꾸며 10월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을 기대했지만 현재까지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전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오늘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약 30조 4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에서 매도세가 가장 높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3조 6천억 원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집중된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10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1, 2위는 삼성전자로 10월 8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보통주는 1조 9,077억 원, 우선주는 2,334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올해 전체 기간을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20조 7,611억 원, 우선주 4조 5,370억 원을 순매도해 약 25조 원어치의 순매도가 삼성전자에 집중됐습니다. 증권업계는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 원인에 대해 초저금리 시대의 끝과 기업 실적 둔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글로벌 경기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이익 감소 우려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내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오랜 기간 계속된 만큼 매도세가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달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른바 특금법을 힘겹게 넘었는데 여전히 과제가 좀 남아있어서 산 넘어 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세, 트래블룰 등 인프라와 규제 표준은 없는데 거래소들은 규제 일정을 맞춰야만 해서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합니다. 또 자금 세탁 받기 리스크 등 업권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곳곳에 존재해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하는데요.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고 하는데 먼저 거래소들의 현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 66곳의 거래소는 지난달 24일을 기점으로 거래소 존폐가 결정됐습니다. 4대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 이들만 원화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 간 거래 중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즉 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은행과의 실명 계좌 발급 제휴에 실패한 25곳의 거래소는 원화 개입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중개합니다. ISMS 인증을 하지 않은 37곳의 거래소는 폐업하게 됐습니다. 결국 특금법 신고 이후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제도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상자산이 불법이나 버블이 아닌 실물 경제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온 것인데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만큼 지켜야 할 규제가 많아졌습니다. 생존한 4대 거래소는 특금법으로 12명 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들과 3개월에서 6개월 후 계약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또 금융당국도 신고 거래소를 대상으로 정밀 심사에 나설 예정이며 관리 감독도 진행합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세탁 방지 리스크가 있는데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특금법은 지나갔고요. 이후에 놓인 과제는 무엇들이 있습니까? 네, 3개월밖에 안 남은 과세입니다. 지난해 국회는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세금 20%를 매기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 원 초과 소득부터 20%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 차익 400만 원을 얻었다면 가세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의 세율 20%를 적용해 3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과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세는 법과 제도를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법적 성격, 가세 인프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세 유예를 주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은 조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총 4개입니다. 이들 법안은 가세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세 유예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암호화폐 업계의 분위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네, 암호화폐 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암호화폐 관계자는 아직 가세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은 주식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주식에 적용하는 결손금 2월 공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5년간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매년 수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금융투자소득 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주식은 공제금액이 5천만 원, 5년간 결손금을 2월 공제하는데 가상자산은 공제금액이 250만 원이고 2월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한 자산이고 금융투자 소득은 주식시장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을 모으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세금 시스템 구축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 국감에서 가상자산 가세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4대 거래소들은 가세 준비에 대한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거래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예, 과세가 주식과 비교해서 좀 다르네요, 많이. 그렇다면 과세 말고 또 다른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내년 3월 25일 시행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도 거래소들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트래블룰이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을 말합니다. 즉 범죄 발생 시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거래소가 가상자산 전송 내역과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생기면 실명 계좌를 발급한 은행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명 계좌 발급 심사 단계에서 트래블 시스템 구축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이 내년 3월 말까지 트래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트래블룰을 적용하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의 자산을 이전할 경우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100만 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국내 거래소들은 이 트래블룰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인 람다 256을 통해 적자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빗썸, 코인원, 코빗은 포스텍과 함께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내에 트래블룰이 어떻게 도입될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거래소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거래소들은 국제 표준안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하지만 이것이 정해지지 않아 각 사가 개발 단계에서 표준안을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스템이 구축되어도 국내외 거래소별로 호환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라 나중에 또다시 구축해야 하는 이중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래블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으면 전송 내역이나 송수신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거래소들이 가세와 트래블 규제 일정을 맞추느라 서비스도 뒷전인 상태입니다. 특근법으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서비스도 줄고 있어 시장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융부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AI 개발 능력 세계 2위에 해당한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데이터 관련 규제 등 AI 사업 여건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목받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 인텔리전스의 글로벌 AI 지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순위는 5위. 지난 조사보다 3계단 뛰어올라 AI 역량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혁신적 프로젝트 운영 현황을 따지는 개발 능력 부문에서의 세부 점수는 80.4점으로 79.8점을 기록한 중국마저 제치고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2017년 이후 등록된 특허 건수 등이 반영됐습니다. 카이스트 혁신전략연구센터에 따르면 2019년까지 국내 AI 특허 건수는 6천여 건이 넘어 전체 국가 중 4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정부 전략부문은 직전 31위에서 7위로 가파르게 뛰어올라 가장 많은 순위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성능 및 슈퍼컴퓨터 보유 여부 등을 따지는 인프라 부문은 일본과 독일 등을 제치고 6위에 올랐지만 운영 환경이 직전 조사 대비 20단계 하락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는 각국 데이터 관련 규제 강도와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등 여론 지표를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시행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물꼬를 틀었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아직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평가한 겁니다. 또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업 여건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AI 생태계 구축에 힘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원화로 환산한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도 5달 연속으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124.61포인트로 전달보다 2.4%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기준 5개월 연속 오른 것이고 지수 절대 수준은 2014년 2월 이후 7년 7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중 광산품, 중간재 가운데는 석탄 및 석유 제품의 상승률이 특히 높습니다. 9월 국제 유가가 두바이 유 기준 한 달 새 4.5%가 오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 선봉량의 세계 점유율이 세계 7위로 낮아졌습니다. 한때 세계 5위권에 들었는데 안진해운 파산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해운 수송 능력 점유율이 2016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늘 발표한 해운산업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한국의 지배선대 선봉량은 8,058만 3천 DWT, 점유율 3.9%로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선봉량 순위 1위는 그리스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선봉량 점유율은 지난 2014년 4.7%로 세계 순위 5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하며 그 여파로 순위가 2계단 내려앉았습니다. 문제는 점유율 하락세가 꾸준하다는 겁니다. 2014년 4.7%에서 2016년 4.4%로 낮아지더니 작년엔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글로벌 대형 선사들이 M&A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한 반면 한진해운을 포함한 국내 선사가 중도 탈락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한 점이 꼽힙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물류 대란이 발생하며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으로 몰려 한국 선대 편성이 축소되는 한국 패싱 현상도 심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련은 해운회사의 선박 투자 확대를 위한 선박 금융 조선 지원 강화와 대량 화주의 해운업 진출 규제 개선 등 장기적인 해운산업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전달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35.1%로 나타났습니다. 8월과 비교해 14.3%포인트 늘어난 수준인데요. 업계에선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큰 데다 기준금리가 인상됐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며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일부에선 그동안 매도 우위였던 부동산 시장 매수 우위로 바뀌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이 지자체 철거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1년에 2번씩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빈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 불량 등 실태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게 됩니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 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토록 유도하고 붕괴, 화재 등의 우려가 높은 3, 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집주인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생각에만 그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스타트업으로 구체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생겨난 스타트업이 벌써 57개에 달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스타트업 배출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을 발판 삼아 미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란 취지에서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C랩 스피노프 론칭데이를 진행하고 5개의 코로나19 극복 아이디어가 독립법인으로 출범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와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판독 솔루션을 개발한 디아비전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에서 12년 근무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희의 사업 비전은 예방과 진단 분야에서 최고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홈술족을 겨냥해 집에서 술을 빚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즈앤버즈와 가시광 송신장치를 이용해 간단하게 무인 매장을 꾸릴 수 있는 치즈에이드, 맞춤형 족부 보조기 제작 솔루션을 개발한 로고스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동작인식 기술 기반의 AI 댄스 학습 플랫폼을 만든 구스랩도 분사합니다. 삼성전자는 스타트업들에게 초기 사업자금 투자와 판로 개척, 해외 진출 지원뿐 아니라 5년 내 재입사도 가능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만의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펼쳐보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올해에만 9개의 스타트업이 배출되며 현재까지 삼성전자에서 배출된 스타트업은 57개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년간 이들에게 총 300억 원을 투자해 분사 창업을 지원했고 이들 스타트업의 3년차 생존율은 98%. 한국 스타트업들의 평균 생존율이 40% 안팎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C랩은 임직원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는 삼성전자 내에서 사업화했을 때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아이디어들은 스타트업으로 독립했을 때 더 의미 있게 성장하는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사내 벤처를 육성하는 C랩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향후 5년간 사내 과제 200개, 외부 스타트업 300개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올해 와인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이미 맥주 수입 규모의 2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와인 수입 규모는 지난해 처음 맥주를 추월했는데 올 들어선 그 격차가 더 커진 겁니다. 관세청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와인 수입액은 약 3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96.5% 급증했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와인 수입액은 같은 기간 맥주 수입액의 2.5배에 달합니다. 이처럼 와인 수입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회식보단 홈술, 혼술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와인 수입국과 더불어 가격대가 다양해지고 와인 애호가층이 두터워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가 꽃이나 채소, 허브 등 여러 식물을 집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신개념 가전 LG 티운을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식물을 길러본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물 재배 과정 대부분을 자동화한 식물 생활 가전입니다. 내부 선반에 씨앗 키트를 장착하고 물과 영양제만 공급해주면 식물을 편리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위아래 2개의 선반을 갖췄고 각 선반에 씨앗 키트 3개씩 장착할 수 있어 6가지 식물을 한 번에 키울 수 있습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채소는 4주, 허브는 약 6주 뒤 수확이 가능하며 꽃은 약 8주 동안 자란 후 꽃을 피운다고 LG전자는 설명합니다. LG전자는 촛불 맨드라미, 비올라, 메리골드 등 꽃 3종과 청치마 상추, 청경채 등 채소 12종, 허브 5종을 포함해 총 20종의 씨앗 키트를 먼저 선보이고 향후 종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호철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오전부터, 충청 이남 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 10에서 50mm, 동해안을 제외한 남부 지방에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충청도는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에는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대구 16도, 광주 18도 예상되고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며 서울, 대구 23도, 광주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전국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6도, 청주 17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23도, 청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강릉 16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속초, 강릉 19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 17도, 부산 18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전주 21도, 부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은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남해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은 토요일까지 비가 온 후에 개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일요일 아침에는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